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3살로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12년 전에 먼저 보내고 그동안 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연이, 손자 둘과 함께 소소하게 지내왔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우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았지요. 남편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정우도 착하고 효자였고 지연이도 시집와서 정말 예쁘고 착했거든요. 제가 식당 일로 바쁠 때는 지연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명절 때는 며느리가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식당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직장인이고 지연이도 원래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가끔 명절이나 제사 때 얼굴 보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일들이었어요. 명절에 와서도 예전만큼 오래 있지 않고 제가 뭔가 부탁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정호가 결혼할 때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집 마련해 주려고 제가 가진 돈 거의 다 털어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전세집 얻어주고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비까지 다 제가 댔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겠다는 생각에 아무 아까움 없이 도와줬지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살아서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지연이가 그렇게 고마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정호도 그랬고요. 어머니,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 좋은 요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고생해서 아들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슴이 작고 답답하고 숨이 차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다리도 붓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를 불러야 했어요. 그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으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 신고센터입니다. 저 가슴이 너무 아픈데 숨을 못 쉬겠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혼자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나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막이 많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나이를 생각하면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요? 그럼 얼마나 큰 수술인가요? 개심술이라고 해서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입니다.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고 나면 본인 부담금이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술 전 성급금으로 500만 원은 먼저 준비하셔야 하고요. 800만 원이라니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식당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랑 아껴서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긴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요양원 갈 때를 대비해서 아껴두고 있던 돈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이 800만 원을 한 번에 쓰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수술이라는 게 무서웠어요. 73살 나이에 가슴을 열고 하는 큰 수술이라니. 혹시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엄마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목소리부터 차갑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바로 달려왔는데 말이에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호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상황이 좀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이자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푹 쉬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정호야, 의사 선생님이 늦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어. 수술 안 받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에이,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요. 괜히 겁주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더니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8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혹시나 해서 며느리 지연이한테도 전화해봤어요. 지연아, 미안한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 어머님,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이라니. 많이 심각한 건가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늦으면 위험하다고 하시네.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어머님, 800만 원이요? 저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정말 빠듯해서요. 정호 오빠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죄송하지만 당장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며느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어떤 수술인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그냥 돈 얘기만 나오니까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지연아, 그래도 어머니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냥 집에서 푹 쉬시면서 몸조리 잘하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병문안 갈게요. 그렇게 며느리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럴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호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걔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남편이 식당 일하느라 바쁠 때는 제가 혼자서 정호 돌보고 공부 가르치고 아플 때는 밤새워 간병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집 마련해 주려고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800만 원도 아깝다고 하다니 정말 서운했어요. 옆 침대에 계신 할머니가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순자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 생각할 여유가 없나 봐요. 그래도 이럴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나중에 마음 바뀔 거예요. 자식들이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에게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실의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문병을 와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자야, 이거 너희 며느리 아닌가? 우리 딸이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오늘 한강 크루즈 파티 있다고 사진을 보내줬어.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달린 호화 크루즈 선상에서 정우와 지연이가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정우는 평소에 안 입던 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지연이는 화려한 드레스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야? 오늘 오후에 찍은 거래. 저기 현수막 보니까 칠순 축하라고 되어 있네. 누구 칠순 잔치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이 아버지 칠순 잔치였던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800만 원이 없다던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호화로운 크루즈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다니요. 이런 호화스러운 크루즈 파티는 보통 얼마나 들까? 박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딸 말로는 이런 한강 크루즈는 한 명당 20만 원은 기본이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하면 적어도 3회 4천만 원은 들 거라던데 저기 보니까 사람들도 꽤 많고 음식도 엄청 푸짐해 보이고 박 할머니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8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사돈어른 칠순잔치에는 몇 천만 원을 쓰고 있다니요. 좀 더 사진이 있나 봐. 박 할머니가 딸한테서 받은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는데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정호가 비싼 양주 한 병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지연이가 새로 산 듯한 명품 핸드백을 자랑하듯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크루즈 위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나 화려하고 호화스러웠어요. 크루즈 데크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가득하고 테이블마다 고급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전문 사진작가까지 와서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호와 지연이의 표정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어제 저한테 전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웃음꽃이 활짝 핀 얼굴로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수술 일정 언제로 잡을까요? 성급금 준비는 되셨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정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뒤바뀌었거든요. 30년간 아들 하나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정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지금 지연이 아버지 칠순잔치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샴페인 터지는 소리, 박수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어요. 크루즈에서 하는 거구나.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네. 그런데 왜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정우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 어머니,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틈틈이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너희가 몇 천만 원짜리 잔치를 다 준비한 거니? 지연이 아버지가 그동안 저희한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지연이도 잘 키워주시고 그동안 해드린 게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효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자신에게는 8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사돈어른께는 몇 천만 원짜리 잔치를 선뜻 준비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5천만 원은 좋게 들었겠네. 어머니, 어떻게 그 금액을? 즐거운 시간 보내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기대하는 건 그만두자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 발밑에 있는 그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시골 땅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참 허탈했어요. 수술은 받지 못하고 약물 치료만 하면서 조심해서 지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만 들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어머님, 일단 약을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세요. 그런데 정말 몸에 이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오세요. 심장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걱정 어린 당부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정말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순자 누나, 나 인구야. 기억나시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전우였던 김인구 씨였거든요. 거의 50년 가까이 연락이 끊어졌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인구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누나, 형님 돌아가신 거 뒤늦게 알았어요.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인구 씨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듬직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인구 씨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끔한 양복에 고급 시계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가난했던 인구인데 지금은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인구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무슨 일 하고 있어? 누나, 저 지금 부동산 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한부동산 신탁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나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인구 씨가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더니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누나, 혹시 경기도에 땅 가지고 계신 거 맞죠? 형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응.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쓸모없는 땅이야.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지. 그런데 인구 씨의 다음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나, 그 땅이 곧 대박 날 거예요.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비 정보인데 제가 관련 업계에 있다 보니 미리 알게 됐어요. 진짜?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는 얘기야?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신도시 중심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지금 평당 8만 원 정도 하는 땅이 평당 300만 원은 될 거예요. 인구 씨가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보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누나, 3,000평이면 90억이에요. 누나가 90억짜리 땅 주인이시라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90억이라니요. 제가 평생 살면서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어요. 인구야, 그게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누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형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가족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께 도움이 될 일이 없나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구 씨가 명함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대한부동산 신탁이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와, 인구야, 정말 대단하구나.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인구 씨가 계속 설명해 줬어요. 누나,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히 가족들한테도요. 정보가 새어나가면 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정우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가족들한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큰 돈이 걸려 있으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저도 이 일 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가족끼리 싸우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인구 씨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800만 원도 아끼던 정호가 90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뻔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해? 공식 발표까지는 3,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나, 혹시 지금 당장 급한 일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병원 일을 얘기했어요. 사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800만 원이 필요해서. 누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인구야. 그렇게 큰 돈을. 누나, 형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곧 90억이 생기실 텐데 800만 원이 뭐가 대수예요. 그날 인구 씨 덕분에 수술비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제 친아들은 외면했는데 남편의 옛 전우가 이렇게 도와준다니. 며칠 후 수술을 무사히 받고 회복 중에 있을 때 정호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고요? 정호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제가 혼자서는 8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친구가 도와줬어. 친구요? 어떤 친구요? 내 아버지, 전우 중에 한 분이야.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잖아. 정호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희 상황이 어려워서. 됐어.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지연이도 함께 왔는데 예전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비싸 보이는 걸 입고 있더라고요. 크루즈 파티에서 봤던 명품 가방도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갑자기 왜 이래? 정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호가 인구 씨 얘기를 알아챈 건 아닌가 싶어서요. 별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지연이가 거들었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이상한 제안 받으신 거 없으세요? 요즘 땅 헐값에 사가려는 브로커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은 무슨, 우리 집이 전세고 시골에 있는 땅도 개발 제한 구역인데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나 누군가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하면 저희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수술에는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와서 부동산 사기 얘기를 하다니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정호와 지연이는 자주 찾아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약은 잘 드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반찬을 가져오고 안부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잘하는 거예요. 마치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제가 잠들어 있는데 거실에서 정우와 지연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응.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래도 그 김인구라는 사람이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수술비 안 도와드린 걸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800만 원을 그냥 도와줄까?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 땅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부동산 브로커들이 노인분들한테 접근하는 수법이 그런 거라던데 저는 이들이 벌써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90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시골에 있는 땅 얘기인데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한테서 연락받으신 거 있으세요? 왜? 요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서 개발 제한 구역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감정평가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부동산 쪽 아는 분이 있거든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상담은 무슨 상담? 개발 제한 구역인데 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저는 이들이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딴청을 피우면서 반응을 살펴봤지요. 그런 것보다 너희 돈 관리는 잘하고 있니? 크루즈 파티에 그렇게 돈 쓰고 괜찮아? 정호와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처음으로 해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몇 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형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뭔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지연이가 자꾸 명품 가방이며 비싼 옷을 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호도 예전보다 씀씀이가 커진 것 같았고요. 그런데 며칠 후 인구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급한 표정이었어요. 누나, 상황이 조금 변했어요. 무슨 일이야? 개발 계획 발표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부동산 브로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아드님이 뭔가 눈치채신 것 같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때 마침 정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또 그분이 오셨네요. 인구 씨를 보는 정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이분이 땅 관련해서 이상한 제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거든요. 인구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기가 아니라 누님을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형님, 생전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어떤 도움이요? 건강 관리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 말이에요. 정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인구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절대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인구 씨가 돌아간 후 정호와 지연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뭔가 수상해요.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800만 원을 그냥 도와주는 게 말이 돼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땅 사기치는 수법이 딱 그래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땅을 헐값에 사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은 너희 아버지 전우야. 어머니, 그게 확실해요? 요즘 그런 것도 다 속이거든요. 정호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검색하더니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김인구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사기 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인구 씨가 사기꾼이라니요. 정말이야? 네, 확실해요. 어머니, 속으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인구 씨를 믿었는데 혹시 정말 사기꾼이었을까요? 90억이라는 얘기도 거짓말이었을까요? 다음날 정호와 지연이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땅을 미리 저희 명의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웬 소리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사기꾼들이 계속 노릴 거예요. 미리 상속 처리해 두시면 안전하잖아요. 지연이가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절차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안 돼. 어머니. 왜요?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어머니. 그때는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 그 와중에 사돈어른 칠순잔치는 크루즈에서 5천만 원 들여서 했잖아.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사진 다 봤어. 샴페인 터뜨리고 웃고 있던 거 말이야. 어머님,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너희 어머니 목숨은 어쩔 수 있는 거고. 그날부터 정호와 지연이는 정말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상속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도장만 찍어주세요. 빨리 하지 않으면 사기꾼한테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호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 상태를 보니까 혼자 계시기에는 불안해요. 깜빡깜빡하시고 이상한 사람들 말만 믿으시고.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90억짜리 땅을 빼앗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니 경찰이 들어왔거든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인구 씨도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누나, 괜찮으세요? 경찰이 들어오자 정호와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경찰이요? 무슨 신고요? 이 댁에서 노인분이 가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고 있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정호와 지연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려고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네. 제가 원하지 않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어요. 정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님, 이 서류에 서명하고 싶으세요? 경찰관이 식탁 위에 놓인 상속 서류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아니요. 절대 안 해요. 그럼 더 이상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정호와 지연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못 믿으세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저희도 어머님 걱정돼서 그런 건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나가 아니라 90억짜리 땅이잖아. 정호와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90억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그 땅이 곧 개발될 거라는 것도, 90억이 될 거라는 것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응. 김인구 씨가 미리 알려줬어. 지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 저희한테 상속해 주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안 돼. 너희 같은 아이들한테는 줄 수 없어. 그때 정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 수술비 못 도와드린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 지연이도 같이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어머님, 저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크루즈 파티에서 웃고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스스로 차버렸잖아. 그날 이후로 약 한 달 동안 정호와 지연이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빌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90억 다 드릴게요. 저희는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 약 챙겨주고, 병원 진료도 같이 따라가고, 어머니, 오늘 드실 약이에요. 몸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 정성스럽게 챙겨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한 달 넘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정우와 지연이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이제 슬슬 어머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지 않아? 응.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한 달 넘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믿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공익신탁 취소하는 얘기 꺼내볼까? 아직 좀 이른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90억인데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되겠지? 저는 이들이 여전히 90억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 넘게 정성스럽게 돌봐준 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인구 씨에게 연락했어요. 인구야, 정호와 지연이가 또 다른 작전으로 나오고 있어. 무슨 작전이요? 한 달 넘게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90억을 그냥 포기할 리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인구 씨가 제안한 방법은 가짜 변심을 연기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정호와 지연이의 정성에 마음이 돌아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정호에게 말했어요. 정호야, 그동안 너희가 정말 잘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사실 공익신탁건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 정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응. 너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마음이 변하더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도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또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대. 정말. 그럼 공익신탁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응. 내일 당장 얘기해보자. 90억. 정말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처음 계획대로 하자. 절반은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어머니 모시는 데 쓰는 걸로. 저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날 정호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공익신탁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한데 가능하다고 해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든 절차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인구 씨가 전화를 했어요. 누나,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공익신탁 얘기는 저녁에 하자. 카페에서 만난 인구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나,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아드님들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인구 씨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아드님이 누나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선언하려고 하는 서류예요. 뭐라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누나의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가능해? 네. 만약 법원에서 누나가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드님이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재산 관리권이 아드님에게 넘어가죠. 그럼 공익신탁도? 네.
후견인이 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 달 넘게 정성스럽게 돌봐준 게 이것 때문이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누나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시고 변호사와도 상담해 봐야 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정호와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그 김인구 씨요? 응. 정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분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용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 혹시 그분이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인구 씨가 알려준 내용을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던데. 정호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서는 뭐야? 정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려고. 내 재산을 보호? 누구한테서? 그 김인구라는 사람한테서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너희 진짜 못된 것들이구나. 한 달 넘게 날 속였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갑자기 여러 사람이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정호와 지연이, 그리고 지연이 부모님까지 와서 저를 둘러쌌어요. 어머님, 저희가 들었는데 또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땅을 넘기려고 하신다면서요? 뭔 소리야? 지연이 아버지가 나서더라고요. 사돈어른,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그 김인구라는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에요.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서 노인분들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호가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경찰에서 발표한 건데 김인구라는 사람이 부동산 사기 전과자예요. 화면에는 정말 인구 씨 사진과 함께 사기 전과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구 씨가 정말 사기꾼이었단 말인가요? 그런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인구 씨가 서 있더라고요. 누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구 씨가 들어오자 정호가 바로 소리쳤어요. 이 사기꾼아, 어머니를 그만 속여. 인구 씨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연이 아버지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 사기 전과자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인구 씨가 핸드폰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이거요?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라고요? 네. 김인구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거든요. 제 신분증 다시 보세요. 인구 씨가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생년월일이 달랐어요. 저는 1955년생이고 여기 나온 사람은 1963년생이에요. 주소도 다르고요. 정호가 당황하며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인구 씨가 가방에서 정부 공문을 꺼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말이에요. 공문을 보니 정말 국토교통부 도장이 찍혀 있고 담당자 서명도 있더라고요. 정호가 공문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누님 땅이 바로 중심 지역에 해당해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 평당 40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럼 120억이에요. 지연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20억? 그때 지연이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지연이가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아버지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사돈어른, 이런 큰 돈은 가족들이 함께 관리해야죠. 저는 이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방금까지 인구 씨를 사기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120억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인구 씨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아드님들이 누님 몰래 이미 땅 명의를 바꾸려고 시도했어요. 뭐라고? 인구 씨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제 등기소에서 확인했는데 명의 이전 신청서가 접수됐더라고요. 누님, 도장을 위조한 것 같아요. 저는 정호를 바라봤어요. 정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정호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부정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들어보세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호와 지연이가 며칠 전 밤에 속삭이던 대화였어요. 여보, 어머니 몰래 도장 찍을 수 없을까? 그러게, 인감증명서는 내가 어머니 신분증 가지고 떼어왔어. 빨리 명의 이전 해놔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시잖아. 어떻게 하지? 일단 위조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때 설명하면 되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정호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정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지연이가 나서더라고요. 조작된 거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음성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 씨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태블릿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정호가 등기소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건 어제 오후 2시 등기소 CCTV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호야, 넌 정말. 정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급해. 급하면 어머니를 속여도 되는 거야? 지연이도 옆에서 같이 울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 부모님도 바닥에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저희 딸이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 가르쳤어요. 사돈어른, 큰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인구 씨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뭔 문제?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됐어요. 어제 오후에 처리가 끝났어요. 뭐라고? 인구 씨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이 정호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도장을 어떻게 위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아드님 소유가 됐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120억짜리 땅을 하루 만에 도둑 맞은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소를 해야죠. 사문서위조죄, 인장위조죄 등으로요. 그런데 정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머니, 이미 법적으로 제 소유가 됐어요. 어머니가 뭘 하셔도 바뀌지 않아요. 뭐라고? 어차피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조금 일찍 받은 것뿐이에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세요. 지연이 아버지까지 나서더라고요. 사돈어른, 이제 저희가 가족이 됐으니까 함께 잘 살아요. 저는 이들이 완전히 변해버린 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아까까지 빌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이제는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그때 인구 씨가 빙긋 웃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뭔가요? 이 땅은 이미 3일 전에 공익신탁으로 등록됐어요. 뭐라고? 인구 씨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누님께서 3일 전에 직접 오셔서 공익신탁 등록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이미 사회에 기부된 상태예요.
정호와 지연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여기 서명도 있고 영상 공증도 했어요. 인구 씨가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제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익신탁 등록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했지? 나는 기억이. 그때 인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연기 그만하셔도 돼요. 연기. 처음부터 계획이었잖아요. 아드님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구 씨가 제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호가 어떤 아이인지, 12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변할지. 정호와 지연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속였잖아. 도장까지 위조해서 땅을 훔치려고 했잖아. 그때 인구 씨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누님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정말로 아드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뭐라고요? 누님께서 아드님들 얘기를 하실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거든요. 800만 원 수술비도 안 도와주면서 크루즈 파티는 5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요. 인구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90억, 120억 이런 큰 금액을 얘기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해 본 거예요. 지연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럼 120억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진짜예요. 내일 정말로 정부 발표가 있을 거고요. 인구 씨가 다시 공문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미 공익신탁으로 등록돼서 아무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정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장 위조한 건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현행범 체포하러요. 인구 씨가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어요. 경찰이 정호와 지연이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같이 바닥에 엎드려서 빌었어요. 사돈어른, 저희 딸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충분히 줬는데 너희가 스스로 차버렸잖아요. 경찰이 정호와 지연이를 데리고 가면서 저는 인구 씨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인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120억을 다 빼앗길 뻔했어. 누나, 당연한 거예요. 형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인구 씨가 공익신탁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220억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에서는 누나처럼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누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럼 순자 의료지원 재단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누나께서 재단 이사장을 맡으시면 어떨까요? 월급도 나오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120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 가지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며칠 후 정말로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땅이 중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평당 400만 원에 매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120억 원이었어요.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어요. 73살 할머니 120억 원 전액 기부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두 군데는 인터뷰에 응했어요. 저처럼 가족 갈등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님, 120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혼자 가져봤자 뭐 하겠어요. 저처럼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가족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해해줘요. 거짓말이었어요. 정호와 지연이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에서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잖아요. 정호와 지연이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지요. 정호는 회사에서도 해고됐고 지연이도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어요. 두 사람은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못 오는 것 같아요. 손자들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120억으로 설립된 순자 의료지원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저는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재단 사무실은 서울 시내 깔끔한 빌딩에 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병원과 협의하고 때로는 직접 환자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지원 기준은 엄격하게 정했어요. 의료비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히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저와 비슷한 경우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한데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8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도 빚이 많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하네요. 자녀분이 몇 명이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도와주지 않아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저와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자식들은 각자 잘 살면서도 부모 의료비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재단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재단에서 지원한 환자분이 500명이 넘어요. 심장 수술, 암 치료, 응급 수술, 장기 이식 등 다양한 경우에 도움을 드렸지요. 그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순자 할머니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님이 계셔서 제가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120억을 포기한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인구 씨는 지금도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재단 자산 관리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매년 1억씩 후원해 주세요. 누나, 형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누나가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정호 씨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누나가 하고 계시는 일을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나 덕분에 살고 있어요. 요즘 저는 재단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재단 일로 바쁘긴 하지만 마음은 정말 평온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느껴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재단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외면당한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얼마 전에는 30대 아버지의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포기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를 위해 제발 도와주세요. 무엇이든 할 테니 아내만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였어요. 바로 지원 승인을 했어요. 며칠 후 그 아버지가 재단에 직접 찾아와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님이 천사 같아요. 천사는 무슨, 당연한 일이죠. 부인분 빨리 나으시길 바라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120억이라는 돈을 혼자 가졌다면 이런 행복은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재단을 설립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가끔 정우 소식을 들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고요. 아이들도 예전만큼 좋은 학원은 못 다니고 있다고 해요. 솔직히 가끔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손자들 생각이 날 때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려요. 제가 죽을 뻔할 때 외면했던 모습. 120억 때문에 저를 속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몇 달 전에는 정호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태워버렸어요. 이미 늦었어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재단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부한 돈으로 500명의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을 얻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받을 감사패가 아니에요. 제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땅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인 게 감사할 뿐이죠. 재단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해줘요. 의료사회복지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돕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이사장님, 오늘 5살 아이 심장 수술 지원 승인됐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부모님께 빨리 연락드려요. 네. 그리고 어제 수술 받으신 할아버지가 편지 보내셨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재단 사무실에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할 때예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하는 거예요. 어제는 60대 아버지의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포기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딸을 위해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였어요. 바로 지원 승인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120억이라는 돈을 혼자 가졌다면 이런 행복은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가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재단 이야기를 다뤄주기도 했어요. 순자 의료지원 재단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저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지원받은 환자분들의 인터뷰 등을 방송해 줬어요. 그 프로그램을 본 분들이 후원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할머님처럼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작은 돈이지만 매달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재단 운영이 더욱 안정적이 됐어요. 올해 초에는 정부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었는데 시상식에 갔을 때 장관님이 직접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표창을 받으면서도 자랑스럽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9시에 재단에 출근해요. 오전에는 신청서 검토하고 오후에는 병원 방문이나 환자 상담을 해요. 저녁에는 집에 와서 재단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주말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환자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더 관심을 가져드려요. 할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네. 할머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빨리 나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가장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재단에서 후원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동안 재단을 후원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좋은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셔서 후원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인구 씨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자 이사장님을 50년 넘게 알고 지내왔는데 이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재단 직원들, 후원자분들, 그리고 도움받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요. 이분들이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명절 때도 재단에서 작은 모임을 가져요. 직원들과 함께 떡국을 끓여 먹고 환자분들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요. 할머님, 설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당신도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런 인사를 나눌 때 정말 따뜻함을 느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재단에서 첫 번째로 지원받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 덕분에 5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할아버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들이 이어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지금까지 재단에서 지원한 분들 중에 완치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근황 소식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뻐요. 할머님, 저 결혼했어요. 할머님 덕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어요. 할머님 덕분에 건강해져서 손자도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재단에서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어요.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의료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오늘 무료 건강검진에 30분이 오셨어요. 좋아요. 꼼꼼히 검사해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해드리세요. 이렇게 점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인구 씨는 지금도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나, 형님이 남겨주신 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 천국에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남편이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땅이 이렇게 쓰이니까 정말 보람있어.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해요. 여보, 오늘도 좋은 일 하러 갑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남편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해 주셨을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저 자신이었어요. 아들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특히 큰 돈이 걸린 일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120억을 기부한 것도, 정우와 관계를 끊은 것도 모두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할머님, 혹시 후회되지 않으세요? 120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전혀 후회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니까 더 좋아요. 그래도 가족과는 화해하시는 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어요. 선을 넘은 일들이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특히 큰 돈이 걸린 일에서는 더욱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희 재단에 연락 주세요.
저처럼 가족한테 외면당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재단 전화번호는 02-1234-5678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자주 가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남편 묘소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근황을 말씀드려요. 여보, 재단에서 지금까지 500명 넘게 도와드렸어요. 당신이 지킨 땅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남편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살아온 74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람 없이는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